삼국지 완전 해설 난세의 영웅들. 그들은 왜 싸웠나?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루 써입니다. 오늘은요, 사실 제가 이 영상 하나 준비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오늘 주제가 그냥 가볍게 다루기엔 너무 방대한 이야기거든요. 바로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게임에서 봤지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설로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름만 들어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그냥 위나라 조조, 총나라 유비, 오나라 송원이 싸웠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싸웠는지, 각자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행복한으로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지점들도 중간중간 넣을 거니까요.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눈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장 제국이 무너지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중국 한나라 말기에서 시작돼요. 그냥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예요. 후한이라고 하는 이 왕조가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면 황제도 있고 조정도 있고 군대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황제는 이름뿐이고 황제 곁에서 황제를 모시는 환관들이 권력을 전부 쥐고 있었어요. 환관이 뭐냐면 황실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원래는 행정 보조 역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황제한테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가 돼버렸어요. 황제 옆에 있으니까 황제 대신 결정하고 황제 대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게 십상시의 전횡이에요. 10명의 환관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던 시대.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은 어떻겠어요? 위에서 부패하니까 아래도 당연히 부패하죠. 세금은 점점 늘고 백성들은 굶어가고 기근까지 겹치니까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려요. 이 상황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요. 장각이에요. 장각은 태평도라는 종교 집단을 이끌고 있었어요. 병자를 치료해준다고 하면서 민심을 모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장각이 외쳐요. 창천은 이미 죽었다. 이제 황천이 선다. 창천은 한나라를 상징하고 황천은 자신들의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황건적에 난이 터집니다. 전국에서 노란 두건을 두른 사람들이 봉기해요. 그래서 황건적이에요. 황색 두건의 적들. 나라 전체가 들끓기 시작하고 제국은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예 붕괴 단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아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유비, 관우, 장비.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먼 후손이라는 명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왕가의 반계 후손? 근데 집안이 워낙 몰락해서 돗자리 짜서 파는 걸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관우는 고향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다 유비를 만난 사람이에요. 키가 크고 얼굴이 붉고 긴 수염을 가진 장수의 이미지가 딱 맞죠. 장비는 돼지를 잡아 파는 사람이었어요. 껄렁껄렁해 보이지만 의리 하나만큼은 진짜였고, 이 세 사람이 복숭아꽃이 핀 정원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어요. 우리 셋은 비록 성은 다르나 형제의 의를 맺어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 도원결의 행복한 그로서가 이 장면에서 늘 느끼는 게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은 나라를 얻겠다고 의형제를 맺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난세에서 혼자는 못 살겠다. 우리 함께 버티자는 거예요. 삼국지 전체 서사가 의리에서 시작한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이장 동탁의 등장, 진짜 혼란의 시작. 황건적이 진압돼요. 나라가 안정되나 싶었는데 이번엔 중앙에서 권력 싸움이 터져요. 대장군 하진이 환관들을 제거하려고 지방 군벌들을 불러들이는데 오히려 환관들한테 먼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혼란 속에 서량에서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동탁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황제를 갈아치워요. 당시 황제를 폐위하고 어린 헌제를 새 황제로 세워요. 왜요? 자기가 조종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동탁이 내뱉는 논리가 있어요. 천자를 쥔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에요. 명분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계산이에요. 동탁은 공포 정치를 펼쳐요.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수도를 옮겨버려요. 나라의 심장이 불에 타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국가 질서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선언이에요. 이때 조조가 나서요. 동탁 암살을 시도해요. 혼자서요. 근데 실패해요. 칼을 뽑았다가 들켜서 도망쳐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실패가 오히려 조조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돼요. 저 사람이 혼자 동탁 암살을 시도했대? 하고요. 아이러니하죠? 이후 각지의 군벌들이 연합을 결성해요. 원소, 원술, 송현, 공손찬.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반동탁 연합군. 근데 이 연합이 문제가 뭐냐면 진짜 동탁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으로 뭉친 게 아니에요. 각자 살아남으려는 계산으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도 서로 눈치 보고 선봉 서기 싫어하고 공을 서로 가지려 하고 결국 동탁은 측근이었던 여포한테 배신당해 죽어요. 그런데 동탁이 죽어도 세상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왜냐면 이미 권력이 수십 개로 쪼개졌거든요. 동탁이 사라진다고 나라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공백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더 격렬해지는 거예요. 이게 군웅할 것 시대의 시작이에요. 삼장 조조의 냉철한 선택, 이제 난세 중의 난세예요. 수십 명의 군벌이 각자 자기 땅을 넓히려고 싸우고 있어요. 여포는 용맹하지만 신의가 없고, 원소는 가문은 명문가인데 결단력이 부족하고, 원술은 황제를 자칭하다가 고립되고, 이 판을 가장 냉정하게 가장 멀리 내다본 사람이 있어요. 조조예요. 조조가 선택한 전략은 이거예요. 헌제를 허도로 모셔온다. 황제를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천자를 받들어 제후를 명한다. 이게 협천자 전략이에요. 이게 왜 무서운 수냐면요. 군사력이 없어도요. 황제의 명령이라고 하면 다른 군벌들이 따라야 하거든요. 적어도 명분상으로는요. 따르지 않으면 역적이 되는 거니까요. 조조는 군사력을 키우기 전에 정치적 명분을 먼저 확보한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리고 나서 북방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요. 이 과정에서 유비가 조조한테 의탁하는 시기가 있어요. 유비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조한테 몸을 기댄 거고, 조조 입장에서는 유비를 곁에 두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때 한 참모가 조조한테 말해요. 유비는 영웅입니다. 지금 죽여야 합니다. 근데 조조가 안 죽여요. 왜냐면 자기도 유비가 영웅인 걸 알고, 그런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천하의 인재들이 자기한테 안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장면이에요. 결국 유비는 조조 곁을 떠나요. 기회를 봐서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조는 본격적으로 북방 최강자 원소와 맞붙어요. 사장 관도대전, 전략이 병력을 이기다. 관도대전이에요? 원소의 군대 70만, 조조의 군대 7만. 숫자만 봐도 결과가 뻔해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이 전투가 증명해요. 원소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병력도 많고 식량도 많고 자원도 많으니까 오히려 조급하지 않았어요. 느긋하게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조조는 달랐어요. 병력이 적으니까 오래 끌수록 불리해요. 반드시 결정적인 한 수가 필요해요. 그 한 수가 뭐냐면 원소군의 군량 창고를 기습하는 거예요. 오소 기습. 원소의 군량이 쌓여 있는 오소의 기습을 감행해서 불태워버려요. 보급이 끊기면 아무리 큰 군대도 버틸 수가 없어요. 밥을 못 먹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원소의 대군이 붕괴해요. 이 전투로 조조가 북방을 통일하고 삼국지의 판이 다시 한번 바뀌어요. 여기서 행복한 그로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고리 하나를 찾아내면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원소는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 하나가 없었어요. 바로 상황 판단력이에요. 조조는 모든 게 부족했지만 딱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는 용기요. 오장 유비의 방황, 관우의 의리. 자, 이제 유비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유비는요, 솔직히 이 시기에 참 고달팠어요. 서주를 얻었다가 여포한테 빼앗기고, 조조한테 몸을 의탁했다가 탈출하고, 원소한테 갔다가 조조한테 쫓기고, 거의 10수년을 이렇게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우가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유비가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 관우는 조조한테 잠시 몸을 의탁하게 돼요. 조조가 관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능력이 출중하고 의리도 있으니까요. 엄청 잘해줘요. 선물도 주고 벼슬도 주고 적전에서 공을 세우면 크게 포상도 해주고. 근데 관우는 흔들리지 않아요. 조조공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형님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비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조조한테 받은 금은보화와 관인을 다 돌려놓고 떠나요. 이게 오관참육장이에요. 5개의 관문을 지나면서 6명의 장수를 베며 유비한테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행복한으로서는 이 장면이 삼국지에서 제일 좋아요. 왜냐면요, 관우는 더 좋은 조건을 버리고 의리를 선택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조조 밑에 있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관우한테 그건 선택지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조건보다 의리를 선택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6장 삼고초려 제갈량의 등장. 유비가 드디어 결심해요. 이렇게 떠돌기만 해선 안 된다. 진짜 인재를 찾아야 한다. 그때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와룡강에 천하의 지략가가 응어하고 있다고요. 제갈량이에요. 유비가 찾아가요. 근데 없어요. 2번째 찾아가요. 또 없어요. 3번째 찾아가요. 군까지 쌓여 있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갈량이 낮잠을 자고 있대요. 유비가 밖에서 기다려요. 눈 속에서. 이게 삼고초려예요.
제갈량이 일어나서 유비를 만나요. 그리고 지도를 펴놓고 설명해요. 지금 천하는 이렇습니다. 조조는 북방을 장악했고 송원은 강동을 굳히고 있습니다. 공은 이 두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대신 익주를 차지하고 형주를 확보하세요. 그게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천하삼분지계예요.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전략. 행복한 그로서가 이 전략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갈량은 유비한테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남음이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된다는 걸요. 약자가 강자와 싸울 때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강자가 둘이 되도록 판을 짜는 거예요. 강자들이 서로 소모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냉정한 전략 설계냐면요. 제갈량은 이미 그 초가집에서 혼자 이 판을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유비는 제갈량한테 말해요. 선생이 있으니 나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소. 수어지교.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그게 유비와 제갈량이에요. 7장 적벽대전. 불이 강을 뒤덮다. 드디어 삼국지 최대의 전투예요. 적벽대전. 조조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해요. 숫자에 대해서는 좀 과장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병력이에요. 목표는 강남을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하는 것. 이때 송원 진영에서 회의가 열려요. 항복파와 항전파가 충돌해요. 항복파는 말해요. 조조 군대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항전파 주유가 말해요. 항복해봤자 우리 목이 날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갈량이 송원한테 말해요. 조조의 군대는 북방 병사들입니다. 물에 익숙하지 않아요. 배 위에서 싸우는데 약합니다. 게다가 겨울에 남쪽으로 내려왔으니 수토불복으로 많이 병들어 있어요. 이 정보 분석 하나가 전략의 방향을 바꿔요. 주유와 제갈량이 손을 잡아요. 계획이 세워지고 각각의 함정이 설계돼요. 먼저 연환계예요. 조조 군대의 배를 쇠사슬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배멀미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나중에 화공의 타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육계예요. 황계라는 장수가 주유한테 일부러 매를 맞고 그걸 조조한테 보여주면서 항복하는 척 접근하는 거예요. 조조를 속이는 연극이죠. 그리고 가장 극적인 장면, 동남풍이에요. 겨울에 강남에서는 서북풍이 불어요. 불을 질러도 조조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제갈량이 제단을 쌓고 사흘 밤낮을 기도하더니 갑자기 동남풍이 불기 시작해요. 불길이 조조의 함대를 향해 달려가요. 강물 위에 불이 번져요. 거대한 함대가 타오르고 조조의 대군이 무너져요. 조조는 화용도를 통해 간신히 탈출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화용대 관우가 기다리고 있어요. 관우가 조조를 잡을 수 있었는데 옛날에 조조한테 신세진 게 있으니까 놓아줘요. 이게 삼국지의 묘미예요. 전략이 맞아도 인간의 감정이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행복한 그로서가 이 적벽대전에서 제일 인상 깊은 건요. 사실 화공이나 동남풍이 아니에요. 제갈량이 처음부터 설계한 게 뭐냐면 조조의 과신을 이용한 거예요. 조조는 이 정도 병력이면 못 이길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확신이 경계를 낮추고 경계가 낮아진 틈을 파고든 거예요. 상대방의 자신감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무서운 교훈이에요. 이 전투로 삼국 구도가 확정돼요. 발장 초기의 건국과 비극의 연속. 적벽대전 이후 유비가 움직여요. 형주를 확보하고 익주로 들어가요. 여기서 제갈량의 전략이 또 빛나는데 무력보다 설득과 내부 분열 유도를 우선했어요. 피를 최소화하면서 땅을 얻는 방식이에요. 유비가 마침내 익주를 차지하고 한중광이 돼요. 도원결의에서 시작한 세 사람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관우가 형주를 지키고 있는데 조조와 송원이 연합해요. 관우는 북쪽 조조와 싸우다가 배후의 송원한테 형주를 빼앗기고 결국 포위돼요. 관우가 참수돼요. 삼국지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예요. 충의의 상징 관우가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장비가 원수를 갚겠다며 부하들을 닥달하다가 결국 자는 사이에 부하들한테 살해돼요. 도원결의의 세 형제 중 둘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유비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분노한 유비는 제갈량의 만류도 뿌리치고 오나라 정벌에 나서요. 근데 오나라 장수 육손이 화계를 써요. 유비의 군대가 숲에 진지를 치자 풀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릉대전 대패. 유비는 백제성까지 밀려요. 그리고 거기서 병이 들어 쓰러져요. 죽기 전에 제갈량을 불러요. 나의 아들 유선이 제목이 될 만하면 그를 보필해라. 그러나 그릇이 안 된다면 그대가 직접 촉을 이끌어도 좋다.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신은 온 힘을 다해 충절을 지키고 죽어서야 멈출 것입니다. 유비가 눈을 감아요. 이 장면이요. 삼국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담겨 있잖아요. 구장 출사표 제갈량의 마지막 걸음. 유선이 황제가 돼요. 제갈량은 승상으로서 나라를 이끌어요.
근데 제갈량은 그냥 안정적으로 나라 운영하는데 만족할 사람이 아니에요. 유비의 뜻을 이루는 것, 한나라를 부흥시키는 것, 그게 자신의 존재 이유니까요. 그래서 결정해요. 북벌, 위나라를 공격해서 중원을 되찾겠다. 북벌에 나서기 전에 올리는 글이 출사표예요. 시는 본디 남양의 평민이었사옵니다.로 시작하는 그 글이요. 중국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문장 중 하나로 꼽혀요. 근데 행복한구로서는요, 출사표가 단순한 충성의 고백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정치적 선언이에요. 북벌의 명분을 확보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황제 유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못을 박아두는 거예요. 부디 폐하 충신의 말을 들으시고 간신을 멀리하소서. 이 한 줄이 사실 핵심이에요. 제갈량은 자기가 없을 때 유선이 나라를 망치는 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벌이 시작돼요. 무려 6차례. 제갈량의 전술은 정말 뛰어났어요. 기산 전투에서의 진지 운용, 모구유마라는 독특한 보급 수레 개발, 공성계로 사마이를 속이는 심리전. 사마이가 아예 성문을 닫고 버티자 성 앞에서 여자 옷과 화장품을 보내 모욕하는 방법까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번번이 실패해요. 왜냐면 국력 차이가 너무 컸어요. 위나라는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배후가 안정적이에요. 촉은 산악지형이라 보급이 어렵고 인구도 적고 출발지에서 목표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사마이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성에 틀어박혀서 그냥 버텨요. 제갈량이 아무리 도발해도 사마이는 나오지 않아요. 지면 끝이지만 이기지 않아도 결국 내가 이기는 구조다. 이게 사마이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제갈량은 소모돼요. 6번째 북벌 오장원에서 진을 치고 있던 제갈량이 쓰러져요. 쓰러지기 직전에 사마이가 정탐꾼을 보내서 제갈량의 상태를 알아봐요. 돌아온 정탐꾼이 말해요. 먹는 건 조금이고 직접 처리하는 일은 많습니다. 사마이가 말해요. 그는 오래 못 간다. 그 말이 맞아요.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눈을 감아요. 밤하늘에 별 하나가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행복한구로서는 이 장면이 삼국지의 정서적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게 제갈량이에요. 10장 촉과 5의 황혼. 제갈량이 죽고 나서 촉은 급격히 흔들려요. 강유라는 장수가 북벌을 이어받으려 했지만 내부 정치가 엉망이에요. 유선 황제는 솔직히 말하면 능력이 없었어요. 환관 황후가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쥐고 충신들은 밀려나고 결국 263년 위나라 군대가 촉을 침공해요. 유선이 항복해요. 이후 유선이 위나라에서 지낼 때 위나라 사람들이 물어봐요. 촉이 그립지 않으신가요? 유선이 답해요. 이곳이 즐거우니 촉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차마 그리워할 수도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무감각한 건지 이게 유선의 마지막 이미지예요. 오나라는 내부 권력 다툼으로 스스로 무너져요. 280년에 진나라에 항복해요. 삼국 통일. 11장 사마이의 진짜 무서움. 근데 통일을 한 건 조조도 유비도 송원도 아니에요.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조조는 평생 싸워서 북방을 통일했지만 황제가 되지 못했어요. 유비는 한나라 부흥이라는 이상을 들고 싸웠지만 이릉에서 무너졌어요. 제갈량은 천재적인 전략으로 버텼지만 국력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마이는요. 조조를 섬기면서 살아남았어요. 조조 아들을 섬기면서 살아남았어요. 조조 손자를 섬기면서 살아남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리고 손자대에 가서 천하를 가져간 거예요. 여기서 삼국지가 주는 마지막 교훈이 나와요. 가장 오래 살아남은 자가 이긴다. 이게 좋은 교훈인지 씁쓸한 교훈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마무리 삼국지가 지금도 읽히는 이유. 삼국지는 이 문장으로 시작해요. 천하의 대세는 합하면 나뉘고 나뉘면 합한다. 이게 1800년 전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안 변했기 때문이에요. 조조처럼 냉혹하게 현실을 보는 사람도 있고 유비처럼 명분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도 있고 제갈량처럼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사마이처럼 기다리면서 때를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방식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행복한구로서는 이 삼국지를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요. 결국 사람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략도 전쟁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 의리, 배신, 희생, 이상, 그게 이 이야기를 1800년이 지나도 읽히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은 이 네 사람 중에 어떤 스타일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국지의 숨은 조연들,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구로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